지금으로부터 56년 전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자랑스러운 하늘 모임 멤버들입니다. 비록 70을 넘고 80을 넘은 그러한 나이지만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은 여전합니다. 오늘의 현장을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누어서 공유합니다. 네, 후배들은 이제 미리 와가지고 이제 준비도 하고 저쪽에 이제 플래카드도 이렇게 붙이고 속속 도착하는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영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재원이 어서 오십시오. 수고 많이 했다 준비하느라.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날이 덥네 오니까.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서늘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냥 걸쳐서 입었는데 오다 보니까 더워. 밤에는 아침에는 긴팔 해야 될 걸. 그렇죠? 산막이니까. 그 긴팔 정도가 아니고 잠바 같은 거 입어야 돼. 저 저녁에 추워요. 아이고 이것도 아주 좋다. 딱 보니까 의자가 딱 맞아, 16개. 모두들 좌정하고 제1부 행사를 기다립니다. 제1부는 강병석 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강정모 형제님의 강의, 한국의 산업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정필수 형제의 발표, 코카서스 여행기, 문원 형제의 강의, 블루베리 강의, 박종욱 형제의 발표, 그리고 권대욱 형제의 발표, 가슴 뛰는 삶, 그리고 식사로 이어집니다.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욱이 형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10월 3일 날 우리 하늘의 날 행사를 제 날짜에 한 것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거의 기억이 없는데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또 마침 대욱이 형이 작년부터 산막스쿨에 한번 와서 우리 모임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곳에 그 자리를 빌려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식구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신 감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6명, 대욱이 형까지 17명 오셨는데, 그렇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날짜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못 뵌 분들도, 저도 오랜만에 기락이 형은 그래도 몇 번 봤지만 기락이 형 오랜만에 보고 그죠? 기락이 형 아주 오랜만에 보고 그렇습니다. 멀리 중국에서부터 온 정병환 형제도 계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영호 형이 저 세상으로 가는 바람에 좀 많이 기분이 섭섭하게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영호 형이 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 돼가지고 간 거니까는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또 영호 형도 저 위에서 우리 같이 또 내려다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영호 형이 오랜만에 그 하늘의 날 모임을 제 날짜에 하는 것을, 또 산막스쿨에 와서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할 테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10월 3일 행사 하듯이 또 금요 모임 때 오늘 또 정모 형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또 발표도 해주시고 하니까는 그런 기분으로 옛날 학창 시절을 되돌려 보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 내일까지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힘드신데 먼 곳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산업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우리나라가 그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 외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학회에서 나보고 석학회원 임명장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2023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그 얘기를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길어요. 논문이 그 학회지로
39페이지, 4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401 전 장관한테 보내드렸더니, 아, 이거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나한테 늦게 보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401 장관께서 경제수석서부터 총리 또 무역협회장까지 이 십몇 년 동안에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전달하고 싶은데 이걸 시작하지 한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내 그거를 읽고 또 내가 그 홍익국부론이라고 책 쓴 거 그거를 드렸더니 그거 보고선 바로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게 한번 내 사무실로 올라갔더니 점심을 내가 저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아이 점심 이장이 와서 시켜 먹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작업하느냐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주 나도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그럴까? 왜냐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거의 관리하던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힘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이 요즘에 뭐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 경험이 아주 고유하고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서구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험이 그야말로 단시간 내에 그야말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야겠죠. 지금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빈슨 교수 여기 세 사람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미리 받은 저기가 뭐냐면 포용적 경제발전이거든. 포용적 경제발전. 박 대통령은 그렇게 빨리 경제발전을 했으면서도 부의 분배가 더 공평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지니 지수가 내려갔어. 그런 적이 없거든. 그래서 아주 한번 우리가 아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사실 경제발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외부의 문화를 영향을 받으면은 1910년 한일합병 이전에 적어도 한 10년 전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그때 세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약 40년 이상을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수적으로 수명도 길어지고 인적자원도 많이 형성이 되고 그야말로 촌놈이 서울의 물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일본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해서 겨우 뜯어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선 현대 경영에 대한 그런 경영 방법 이런 것도 익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선 사회 기반 시설, 다시 말하면 철도도 깔고 항구도 개발하고 했는데 그러면 1945년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직공업을 빼고 방직공업이 남한의 8.5, 85%, 북한의 15%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다 북한이 90 정도 되고 남한은 10분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방을 맞게 됐고 그때의 뭐라고 그럴까 문맹률이 85.5%였어요.
근데 경제 발전과 제일 밀접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 인적 자본이에요. 그거는 뭐 어느 경제학자나 다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85.5%의 문맹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1949년 12월 31일 날 본 것을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는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우리가 또 뭐 우리 좀 야학도 많이 했잖아. 이런 것을 해가지고는 문맹률을 1960년에는 10% 미만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문맹률이 거의 없고 노인네들만 그 정도 이제 문맹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서 그래서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6.25 전쟁이 우리가 건국을 하면서 이 모든 제도, 이런 뭐 식민지 잔재나 조선의 그 저기를 계승한 게 아니고 그거를 전부 중단시키고 새 국민을 창조했는데 그 홍익인간 이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지만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그 질서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저는. 물론 6.25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서는 안 됐을 거면 그런 부수 효과도 있었다 하는 것이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나토가 1946년인가 8년인가를 생겼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거버넌스 시스템이, 나토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그냥 굉장히 취약했어요. 근데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20개 국가가 지금 6.25 사변에 그 지원을 했거든요. 그거로 인해 나토의 그 지배 구조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서구 자유민주 국가들이 단합하는데 큰 역할을 줬고, 그것이 1988년 올림픽이 할 때까지 그게 강화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간접적인 그런 효과도 거뒀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산업혁명은 보면 그 혁신의 기술 혁신이 이제 주고 과학기술이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1860년대에 영국에서 뭐 시작됐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 그 1차 산업혁명이 기계혁명이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전파가 됐는데,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1930년까지, 그래서 그 전기혁명,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기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대량 경제 시대가 되니까 그때의 주 소비는 뭐냐, 석유화학이에요. 근데 1차는 전기기관이었고,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1970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1, 2, 3차 산업혁명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8년까지, 79년, 78년, 이때까지 동시에 그걸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집권을 했는데, 그때에 하여간 그 제도, 그때 기획원도 만들고 중앙정보부도 만들고 모든 거를 새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공부가 이제 경제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상공부에 이게 하나뿐이 없었어. 근데 그것도 2배를 늘리고 자동차과는 과도 없었는데 그 이제 자동차과도 만들고 조선도 마찬가지야. 그냥 해무청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상공부에다 조선과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제도와 규정 이거를 전부 해가지고선 이제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하게 됐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그것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냐면 196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무슨 수치를 가지고선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호프만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호프만 비율은 원래는 영국 사람인데 소비재 산업 소비재 나누기 자원재 그 비율이 경제 발전을 하면 따라서 점점 내려가. 그걸 호프만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그 5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아주 1단계고, 해가지고선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르면은 1964년도가 제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다. 그리고 64년에 여기 한 게 뭐냐면, 수출액이 3억 달러 했던 해. 그 다음에 1, 2단계가 이제 해가지고 있고, 1967년에, 70년에, 66년에 그 도약단계라고 해가지고선 그때는 1단계, 2단계, 산업혁명이 이제 5단계가 있는데, 그 1, 2단계를 지난 거로 돼 있고, 1970년이 수출 10억 달러를 앞당겨서 달성해요. 원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71년에 끝나는데 그때가 수출 목표가 10억 달러인데 그걸 앞당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그 전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 1968년이라는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어떤 게 있었죠? 1월 21일 날 김신조 대통령 암살을 하려고 왔어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푸에블로호가 납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예비군을 1968년에 4월 달에 창설을 했어요. 근데 무기가 없어가지고 목총 가지고서 훈련을 했어. 그 다음에 11월 때는 울진 공비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68년이 이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을 더하고 중화학공업을 육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갑자기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원래는 그 중화학공업을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에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뺏겨졌어요. 그러면 1976년은 어떤 해냐면 금호공고가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오는 해야. 그래가지고선 그걸 땡겨야 되는데 더군다나 69년도에는 닉슨 다크게 이 얘기가 나오고 1970년에 실제로 닉슨 다크링이 시행이 됐고 미 이사단에 철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방위산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선 방위산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철 가공 능력이 10분의 1mm에서 100분의 1mm로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는 5개 기관으로는 안 갔어요. 그래서 5.16 혁명 전이 제1기 그때는 뭐 시발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정비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기를 한 게 73년에 시작해가지고 76년에 포니가 생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에는 자동차를 50만 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수출 100억 불 인당 국민 소득이
$1,000 그 목표를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그럼 어디에 생각하냐. 그때의 목표는 뭐냐면 공장을 짓는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1970년에 수출 규모가 아까 얘기했듯이 10억 달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공장을 짓는 공장을 만들려면 100억 달러가 되는 거야.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박 대통령이 이제 저기 한 게 한일 국교 정상화로 해가지고선 8억 달러를 조달을 했고, 그 다음에 월남에 파병을 해가지고 그때 파병한 거인데 거기에 인력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인력의 송금, 군인들 송금 이거를 이제 자금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으니까 유신을 한 거예요. 1972년 1월 17일. 그 유신을 했는데 그거에 그래서 1972년 8월 달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경제 발전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 기업이 경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사채 동결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굉장히 강하죠. 그 전에는 이 산업이 사채업자들 손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972년 8월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전기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정치 자금의 산업 자금화. 그래가지고선 대통령 간선제, 국회의원 3분의 1 비례대표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절약된 돈을 산업자금화 한 거. 그리고 이제 1979년 1월 12일 날 그 연두교서를 발표했는데, 그 연두교서의 제목이 뭐냐면 중화공업 육성과 전 국민의 과학화야. 그게 10월 유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화공업을 그래서 거기에서 방위산업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거기에 굉장히 아주 세밀한 그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외국에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냐면 병기창이나 국영기업에서 그걸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전부 민간기업한테 떠맡겼어.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거는, 산업이라는 건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장의 규모가 어떤 게 제일 규모의 경제를, 그러니까 그 적정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포항제철 예를 들면 100만 톤 철 생산하는데 처음에 10만 톤 생산해서 그 규모를 가상해가지고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그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방위산업에서 6개 분야를 중점 육성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계, 조선, 그 다음에 비철금속, 전자, 석유화, 그 다음에 이거 뭡니다. 그 6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고, 그걸 전부 민간기업에다 했고, 그 생태계를 창원에다가 전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0억 달러를 들여서 만드는 공장이 뭐냐면 그때 한국중공업이고, 현대양행, 지금의 그것이 두산중공업으로 갔다가 두산에너빌리티야.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발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가스터빈, 태양광, 이 발전기까지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100억 달러 공장을 만드는 공장의 지금 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제가 1984년
1989년에 그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그 공장을 짓는 공장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그 철도의 길이가 그 공장이 50km야. 근데 그 프레스룸을 가니까 그게 한 사방 한 15m 정사각형 정도 되는 그런 프레스야. 근데 거기에서 핵발전들 말고 그러는데 그걸 3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한국에서 사실 만든 거예요. 그게 다 뭐, 1970년대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공보다 못지않게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제발전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 경제발전 모형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이요. 그 시즐러라고, 미국 대통령 경제보좌관도 했고, 아르곤인가? 그 원자력 회사의 그 사장을 한 시즐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1956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데에서 그 에너지 박스라고 그거를,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석탄하고 우라늄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에는 석탄과 우라늄이 들어가 있다. 근데 지금 석탄은 땅에서 캐지만 우라늄은 1g을 가지고 석탄의 30만 대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우라늄은 원자력인데 그거는 어디서 캐냐? 사람의 머릿속에서 캔다. 그래가지고선 1956년에 한미 협정에 의해서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당 국민 소득이 41달러였는데 한 사람 앞에 6,000달러가 들어가는 1년에 그거를 236명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에. 그게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을 1971년에 시작해가지고 78년에 최초의 발전을 하게 됐는데, 현재 지금 22기가 있어요.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1살이야. 이게 굉장히 선전기명에 있는 그런 결정이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인력을 양성했다는 것은 인적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59년에 원자력, 원자로를 만들었고, 그 전에 원자력 연구원, 또 원자력 연구소 이런 게 있는데, 연구원을 원래 부총리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장관급으로 하고, 소장은 차관급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1급 이상 공무원이 40여 명 됐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사람이 그 1급 이상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자력에 대해서 흉내를 기었는가 하는 걸 간접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방위산업하고 지금 그 중화학공업 육성하고 같이 해가지고선 규모의 경제를 해결했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6개 산업이 아직도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수출 많이 하는 게 자동차, 기계, 자동차 산업은 그때 기계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배, 조선. 그래가지고선, 2000년에
그 시장, 조선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됐냐면 우리나라가 39%, 일본이 20몇 %, 그 다음에 AWES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단체인데 거기가 이제 한 60% 됐고, 그 다음에 기타 뭐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는 그럼 어떻게 되냐? 현재 우리나라가 한 20%, 중국이 45%, 일본이 10% 내외, 뭐 그 정도예요. 근데 그 당시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옛날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일 조선 강국이 어디였냐, 미국이었거든. 근데 미국이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조선이 필요하다. 왜냐면 미중 전쟁에서 이 때문에 중국의 조선소를 활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돼가지고선 우리의 지금 협상 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덕지거리도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제발전 모형으로 하는데 5개의 그 명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그 경제발전의 산업 구조, 국가의 산업 구조는 인적 자본의 함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적 자본을 육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동기가 부여돼가지고선 혼신의 힘을 거기에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차별화다. 다시 말하면 기여에 생산에 기여한 대로 보상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중화공업 육성을 할 때 박 대통령이 누구한테 그걸 시키는 거를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기업이 수출을 잘하는가 그 수출 실적에 따라서 중요한 거를 매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경제적 차별화에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은행이라는 게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뭐 경제성을 따져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정부가 어느 기업을 지원하라 그러면 그 대출을 무조건 해주는 그런 역할뿐이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초보적인 그런 금융 시스템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성과를 보게 됐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제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치 사회적 안정이에요. 근데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한 반세기 동안 그야말로 낮은 비용으로 정치 사회적 안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정치 사회적 안정이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발전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런 발전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중요한 변수로 우리가 따르면은 앞으로도 인류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학사를 했고 석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했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9권 썼습니다. 제일 먼저 쓴 책이 독립정신. 그리고 또 많이 아는 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1941년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그것이 그 책의
반드시 일본은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다 아시는 마찬가지로 대구 사범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만주 신정군관학교에서 그건 2년제예요. 거기서, 성적 우수자는 일본 육사에 유학을 시켜. 그래가지고 일본 육사를 나와가지고 1944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소위를 임관을 해도 소대장을 못 나와요. 그래서 1년 그 프로베이션 피리어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독립운동 한 사람을 탄압했다 그런 것은 허위예요. 프로베이션 피리어드가 실제로 소대장이나 그런 게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군위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들리는 풍문에, 자기 친구들이 육사에 입학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기가 안 되고 2기가 된 게, 김재규하고 2기가 된 거야. 자기, 그, 친구들이나 뭐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은 1기인데.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 보병으로 임관을 하는데 실제로는 포병이 됐어요. 일본 육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육사 2기로 입학을 해가지고서 그때는 보병으로 임관을. 근데 이게 포병이 됐는데 혁명 때 포병이 됐고 1956년인가 그 우리나라 군인들 연수를 보냈는데 그 연산 단장이 56년인가 그때 이제 준장 진급을 했는데 연산 단장으로 가서 미국 포병학교 어디냐면 오클라호마 포트시에 있는데 거기에 단기 연수를 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은 4권의 책을 썼어요. 제일 먼저 쓴 게 1963년에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거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권을 인수하고 보니까 황야에 불탄 집을 인수한 그런 시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정을 그러면 어떻게 충당했냐 49%만 우리 자력으로 충당하고 51%가 미국 원조에 의해서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거라 우리 정부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그거를 국가와 혁명과 나라를 이루어보게 되면 굉장히 하여간 눈물이 날 정도로 애국적인 그런 여기가 많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책이 1972년 유신 가기 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민족의 저력이라는 책인데 그때의 그 민족의 저력이라는 책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그 이념적인 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1981년이 이제 5차 경제발전도 이게 끝나는 데인데 그때 수출 100억 달러, 국민소득 2,000달러가 목표였고 뭐 설강, 자동차, 조선 이것의 목표치가 다 있는데 그걸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논문 한국의 산업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읽고 싶으시면 한국제도경제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박근혜한테 이메일을 내주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3주간 그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해보니까 참 좋다. 그래서 많이 걷자. 그 뒤에 이태리의 돌로미테를 한 또 3주간 걸었고, 그 다음에 한 42일 정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혼자서 거기는 걸어봤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 때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걷자 해서 남파랑길이라고 부산 5, 6도에서 시작해서 해남의 땅끝 마을까지 약 1460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한 3개월 정도 둘이 또 걸어봤고, 작년에는 이제 코카사스 3국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걷자 해서 42일간에 걸쳐서 그 코카사스 3국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걸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더라면 지금 타지키스탄에서 파미르 고원에 올라가는 그 일정을 지금 밟고 있어야 되는데, 그 10년간 다녔던 4명 그 우리 동료들 중에 2명이 변고가 생겨가지고 내년으로 1년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1년 지나면 나이가 80인데 80 노객이 파미르 고원은 고도가 4,000에서 7,000 정도의 산악지대예요. 그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가 9월 29일 날 떠나가지고 10월 22일 날 들어오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행사에 늦게까지 참가 의사를 표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깨진 게 9월 5일 날 깨져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여기 온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같이 보니까 너무 반갑고, 파미르 고원 가서 얻는 기쁨보다 여기 와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근데 내가 파미르 고원 안 가는 게 여러모로 많이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 게, 지난주에는 또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영호 형제가 운명을 달리했는데, 제가 영호 형제가 투병을 60일 하는 동안에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면서 격려해주고 또 진행 상황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파미르 고원 가버렸으면 이게 운명 달리하는 날 그 다음 날 떠나야 되거든요. 장례를 못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까지 보느라고 이렇게 말려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께가 아니죠. 29일 날, 월요일 날 영호 형제를 화장해서 고창 추모 집에 잘 모셔놓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추모사를 읽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호 형제 가는 걸 참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을 그런 사람인데, 지금 아마 어딘가 공중에서 우리 같이 보고 소리 안 나는 질문을 많이 던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영호 형제도 와 있는 이 자리니까 코카사스 이야기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코카사스 묵념 한번 하면 어때요? 아니, 그건 나중에 하고 내년 행사할 때 하고. 코카사스, 일반적으로 코카사스 하면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러시아의 지도를 보면 남쪽에 긴 산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 산맥이 코카사스 산맥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유목민 시절에는 유럽의 늪지대에
백인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럽에 사는 백인들의 출발지는 어디냐? 코카사스 지역입니다. 그 산간지대에. 그래서 그 지역은 불의 신을 거기다 가둬놓기도 했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도 옛날부터 일찍이 언급이 됐던 데인데, 그러한 이유가 백인의 본 고향이 그겁니다. 그래서 백인들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백인, 화이트 피플이 아니고 코케시안이라고 합니다. 코케시안이란 말이 코케사스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코카사스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아주 작은 세 나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세 나라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의 그런 규모의 나라, 그런 땅에 그렇게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 나라가 아주 독특하게 다릅니다. 문화가. 우리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같은 언어에, 같은 문화에,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약간의 권력 분리 때문에 그래서 갈라져 있었지만,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종족, 다른 언어, 다른 문자, 다른 종교. 그래서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한 나라만 보고 코카사스를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 나라를 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다 돌아봤습니다. 작년 9월 2일 날 떠나서 10월 13일까지 42일간 쭉 돌았는데, 그 나라 이름들은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죠. 그 다음에 조지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루지아라고 불렀었습니다. 러시아어 발음은 그루지아, 영어식 발음은 조지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이고, 정교회의 아주 본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많은 스탄 국가들이 6개가 있는데, 그 스탄 국가 중에 한 나라만 그때 같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그렇게 해서 제가 42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이 지도상에 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다 해야 1,8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국세에 비하면 뭐 너무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들의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깊고 8,000년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그 깊이가 굉장히 탄탄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면적이 86,000, 우리가 남한만 지금 12만이죠. 남북 합치면 22만이고, 그런데 86,000. 조지아는 69,000, 아르메니아는 29,000밖에 안 돼요. 그다음 우즈베키스탄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449,000. 인구는 아제르바이잔이 1,000만, 조지아가 500만, 아르메니아가 300만, 그 정도입니다. 1,800만이고, 우즈베키스탄은 3,400만입니다. 우리보다 뭐 3분의 2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수도는, 아제르바이잔 수도는 바쿠라고, 그 석유 많이 나고 그런 지역입니다. 흑해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조지아는 트빌리시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는 예레반이라는 데고요. 그 다음에 수도 인구가 좀 중요한데, 아르메니아는 총 인구가 1,000만 중에 300만이 바쿠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훨씬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조지아는 500만 인구 중에 130만 정도가 살고, 아르메니아는 300만 중에 110만이 수도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갔다가 조지아를 거쳐서 아르메니아를 거쳐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교전 상대국입니다. 또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로 갈 수가 없고 아르메니아를 거쳐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입국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조지아를 꼭 거쳐야 조지아는 양쪽을 다 잘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이지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 작은 지역 이 전쟁에 인게이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대로 또 다 웃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거기 뭐 때문에 싸워요? 종교. 뭐 때문에 싸우냐고. 그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나중에 질문. 아주 깊은 역사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원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좀 셀 때 자보다 많이 학살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여기서 그래가지고 양국 관계가 그 학살 피해자 수가 뭐 한 50만 그러니까 인구가 200만 300만 밖에 안 돼 50만 다 자보다 죽여버리면 그 원수가 되죠. 근데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불편해해요. 근데 이제 아제르바이잔부터 보면은 아제르바이잔은 말 그대로 불의 나라예요. 아제르란 말이 불이고 바이잔이란 말이 나라거든요. 불의 나라인데 바쿠는 그동안 그 소련에서 해체된 것이 1992년인데 그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 짝에서 흑해에서 많이 석유가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러시아 아니면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가지고 이게 경제 발전이 안 되고 그냥 산유국은 산유국이지만 못 사는 산유국이었는데 미국이 그걸 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난 천연가스를 조지아를 통해 가지고 흑해로 카스피에서 흑해로 송유를 할 수 있게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에서 그걸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이 세 나라 중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 이슬람의 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짝 종교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철저한 그런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거나 그 이슬람 사원이 많이 보이는데 그 사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신앙 태도가 굉장히 좀 느슨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다가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술 한잔 합니까? 술 한잔 해요. 술도 해요. 여기 뭐 술에 대해서 이런 거 전혀 제약 없습니다. 이게 술의 본고향이기 때문에 아주 술 안 먹으면은 나라가 안 돌아가는 그런 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 역사가 쭉 돌아볼 만해요. 그 고대 역사, 그 암각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이게 석유가 최초로 발견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이 과학자로서 입신을 했는데 최초로 과학적인 발명을 하고 한 데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거기에서 석유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걸 과학적 분석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상당히 각광받는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그 땅을 아주 망쳐놓았던 것을 미국이 살려놓은 그런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는 반면에 산에 코카사스 산에 아주 준령을 다 조지아에 그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는 트레킹 코스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지아도 조지아 정교회의 본산입니다. 그래 거기에 그 종교적인 그 유적지가 굉장히 많고 그 높은 산 위에도
그 사원들이 있는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그 옛날 길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2,800m 산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멋진 사원을 지었는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금 1300년 된 그런 사원인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규모도 그렇게 큰 규모로. 그 당시에 그 산악 지역에는 뭐 인구가 지금도 한 400명밖에 안 사는데 그 옛날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뭐 그 숫자 비슷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사원을 지을 수가 있었다. 야, 이건 놀랍다. 이게 신앙의 그 표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포도주를 만든 나라예요. 포도주를 8,000년 전부터 담았답니다. 포도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담았느냐? 포도주를 이게 저 큰 질 항아리에다가 담았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지금 많이 발견이 돼요. 집집마다 그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항아리를 발견되면 항아리를 산수 측정을 해보니까 8,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포도주는 조지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 조지아를 저는 트레킹을 4군데를 했거든요. 하루짜리, 3일짜리, 이틀짜리, 또 하루짜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한 2주일 있었는데 아주 그 트레킹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쪽 트레킹도 코스를 많이 개발해 놓았지만 원체 못 살고 인프라는 우리 뭐 6.25 직후나 비슷해요. 그래서 길은 나 있는데 이게 한쪽은 막 낭떠러지 엄청난 낭떠러지인데도 위험 표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전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겁나죠. 그런 것도 있고 차를 타고 이게 이동을 하다가 보면은 그 조지아에서 많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터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리를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길만 꼬불꼬불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악지대가 2,700 내지 4,000 이런 높은 산악지대고 풀도 안 자라고 완전히 암석만 있고 그러니까 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꼬불꼬불 옛날 영동고속도로 우리 터널 없이 영동고속도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 식 길인데 자동차 교행은 상상도 그런 건 사전에 없고 차가 한 대 오면은 어딘가 조금이라도 이게 비킬 수 있는 데 가서 비켜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야 이 차가 싹 지나가고 그럼 또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 시간표가 없습니다. 9시에 떠난다, 12시에 떠난다, 3시에 떠난다는 것만 있지 목적지 뭐 120km 떨어진데 몇 시에 가느냐? Nobody knows. 가봐야 아는 거예요. 중간에 또 가다가 이 공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비는 많아서 자동차는 다 갖고 있는데 이 차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세계 각국에서 못 쓰는 중고차는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온 차들은 다 핸들이 이 짝에가 있고 호주, 일본에서 온 차들은 다 또 이 짝에 있고 나머지 차는 다 이 짝에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차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작기 때문에 소형 차들이 인기가 있는데 소형 차들이 독일차, 영국차, 이태리차 이런 차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좌회도 있고 우회도 있고 야 그런데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지 참 신통해요. 경찰도 없어요. 그 누구 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운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죠. 가다가 차가 고장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승합차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13명 타는 차. 13명이 내려서 한 말도 않고 그냥 서 있어요. 우리만 급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야, 뭐 고치는 거야? 이거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이제 괜히 옆에 가서 말을 걸지, 그 사람들은 묵묵부답. 완전히 부처님들만 모여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한 번 고장 났다 하면 이 부품을 또 뭔가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출발지에다 전화하면, 그래 가지고, 그래, 지금 갈게? 그러면 2시간 만에 와요. 또 뭐가 또 갔다 뭐 한
4시간 만에 고쳐가지고 가는데, 운전수도 그렇고, 그 회사 사람 누구도 익스큐스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도 없어. 와, 정말 가서 인내심 많이 기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여행 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모험. 어디 가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 아무 인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가에서 그냥 멍청히 서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궁금하지도 않는지, 우리는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우리 4명만 그냥 부지런히 근데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행은 참 많은 걸 보고 배우니까 가볼만 해요. 근데 거기 가다가 보면 이게 목축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유목민들이라 이 사람 다니는 이제 이 조그마한 길이 이제 트레킹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소가 다 다녀가지고 그래서 생긴 길이에요. 그 길이 사람이 뚫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이 두껍게 뭐가 뚜껑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게 보면 소똥입니다. 그 소똥이 많이 있는 데는 사람이 많이 조금 왔다 갔다 한대고 소똥이 없는 그냥 이 자갈만 보이는 데는 사람도 소도 안 다니는 그런 길인 거고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한 달을 보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매일 하루 걷고 나면은 민가가 한 20가구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게 베드 앤드 브렉퍼스트를 제공하는 그런 상업에서 먹고 살아요. 근데 이게 여기는 트레킹 코스 기간이 1년에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 오면 다 끊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물어봤더니 그 안에서 그냥 살아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 고장 나서도 아무 항의 안 하듯이 눈이 내서 못 나가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거. 그거 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생활 습관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로 넘어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주 클래식한 나라예요. 363년에 콘스탄틴에서 이제 천주교를 세계적인 국교로 선포를 했는데, 아르메니아는 313년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정교회입니다. 클래식 오소독스한 그런 파죠. 그런데 이 사람들 참 수용하는 그 정신이 잘 뛰어나가지고 징기스칸이 여기 한번 싹 쓸고 지나갔거든요. 징기스칸도 쓱 지나가면서 보니까 쓸모없는 땅, 먹을 것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별로 그냥 한번 지나가고 끝났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지나갔지만 거기에 이제 누가 관리하는 놈들 남아 있잖아. 걔들이 이 종교 탄압을 또 징기스칸 부대는 탄압 그런 건 안 하는 부대였으니까 다 믿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 800년 된 그 유적지를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12사도 성인들 그리고 조각상을 이렇게 있는데 그게 13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정도로 수용력이 큽니다. 아니, 징기스칸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남아서 지배하던 그 지배자를 신으로 모시는 거야. 이게 깎아가지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보고 상당히, 한 면에서 좀 독일감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아르메니아는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게 별로 없는데, 세반 호수라고, 서울시만한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 높은데, 2,400m 그 고지대인데, 거기에 물이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반 호수가, 물론 이제 화산으로 생긴 호수인데, 호수가 굉장히 크고, 파랗고, 그런데 그게 이제 염기는 전혀 없는 그런
담수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를 쭉 봤는데 지금 국가가 전쟁을 하면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국립 에레반 그 시내에 있는 그 국립공원에도 가면 그 큰 마리아 상이 서 있는데 마리아가 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마리아가 거기에 칼 들고 그런 적이 없는데 전쟁에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현충원 같은 그런 데도 있는데 거기도 탱크, 뭐 비행기 뭐 이런 걸 다 전시를 해놓고 국민들한테 이게 마음이 해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르메니아에 또 하나의 그 비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한 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관련된 그런 것은 굉장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정착을 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 군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설 중에 한 군데가 이 아르메니아 옆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그래서 5,400m짜리 산인데 그 산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정착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노아의 직계 후손이다. 그런데 이 산을 아라라트 산인데 이 아라라트 산을 터키 애들이 국경선을 그 산을 터키 걸로 금을 그어버렸어요. 그 금을 누가 그어줬느냐? 러시아가 그어줬어요. 이게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속령이었을 때 터키하고 뭐 협상하는데 잘 안 되니까 터키를 달래느라고 야 너 아라라트 산 너가 줄게. 이게 말 좀 들어주라. 터키가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국경선을 그 짝이 딱 그어요. 본래 아르메니아 땅인데 국경선을 이만큼 옮겨서 그어줘버려요. 근데 터키 애들이 절대 아르메니아 선을 넘어오지를 못하게 넘어와? 다 잡아다 죽여버렸어. 한 110년 전에 아르메니아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도 뭐 그 정도였겠죠. 150만을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죽은 것 뭐 한 60만이라고 그러죠? 600만. 근데 그거는 150만을 그렇게. 가지고 아르메니아가 터키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예요. 터키를 거쳐온 사람은 입국이 안 돼.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터키에 입국이 안 돼요. 아예 그런 상황인데 그 아라라트 산을 얼마나 자기들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아라라트 산이 보이는 국경선 바로 옆에 그 수원 하나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를 성지같이 해서 그냥 더는 못 나가니까 거기 와서 쳐다보고 다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약소국의 참 비극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아르메니아 사람 터키예요. 터키 애들이 그 아라라트산 관광지를 개발해가지고 가는데 아르메니아 사람은 못 가. 안 받아줘. 하여간 그런데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아르메니아 총 인구는 국내에 사는 사람은 300만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700만이에요. 미국에도 아르메니아 사람이 많아요. 아르메니아라는 그 출신이라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럴 정도로 많고. 농구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운동선수도 많고.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경제적으로 지탱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외 동포들의 송금 때문에 한답니다. 국내에서는 생산되는 게 별로 없고 뭐 산업시설이 없으니까 이게 국력을 키울 수가 없는데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그렇게 송금을 많이 해 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갔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이 스탄 국가 6나라 중에서 제일 앞서 있는 나라고 제일 산업도 발전해 있고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그다음에 지하 자원도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스탄 국가 중에서 제일로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보면은 50명 지나가면 한 명은 한국 사람이 있어요. 전 인구의 약 8% 정도가
한국계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 남아 있는 후손들이 그 우즈베키스탄에 살기가 좋고 그러니까 시내에 나가서 많이 살아요. 그 대학교에 가서도 장학금 받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국계 애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우즈베키스탄 우리하고 제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가서 그 시내 걸어가면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300m 걸어가는데 세 사람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좀 거센 억양으로 하는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이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피해야 될지. 근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 가서 7년간 돈 벌고 왔어요. 가서 무슨 일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에서 5년간 살다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 살다가 왔는데요. 그러면 한국말 기독이 잘해요. 뭐, 제가 따라서 가이드 해드릴까요? 뭐 이래서, 이거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정도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이 인기가 있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인상이 참 좋습니다. 우리도 코이카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많이 원조를 해 주었고, 거기에 유적지 개발을 하는데 한 군데 돈을 많이 전적으로 코이카 자금으로만 개발을 했는데 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한 700년 전에, 1200년 전에 그 나라에 온 사신들을 벽에다가 부조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 있어요. 고구려에 똑같은 그 활 둘러매고 그 고구려 복장을 한. 그래서 현장을, 문화 현장을 발굴한 자금을 전부 다 코이카서 대서 너희들 일부러 뭐 한국 사람 같은 사람 찾아낸 거 아니야? 했더니, 그렇지 않다, 이게. 거기에 보니까 구별이 돼요. 나도 그걸 봤는데, 나라 사람들이 구별이 돼. 중국 계통 사람, 그 다음에 몽골 계통 사람, 그 다음에 고구려 사람,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이렇게 한 8명 정도 사신들이, 유교 사절들이 모여서 그 왕한테 아련하느냐, 그 장면인 것 같은데. 고빌리티라 그랬어요. 응? 고빌리티? 고빌리티. 고빌리티 뭐예요? 고빌리티. 트빌리시. 트빌리시. 수도 이름. 조지아 수도. 어쨌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굉장히 정이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열흘 있었는데, 왜 열흘 있었느냐 하면은, 옛날에 실크로드의 종점이었어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어디 가든지, 실크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이 양탄자 만드는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양탄자 하나를 어떤 집에 가서 보니까, 부인이 그걸 짜고 있는데 20년 짜고 있대요. 아휴, 까마득. 시집 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짜고 있어. 애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언제 끝나야지? 모르는데. 한 개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양탄자. 하나. 손으로 하니까. 손으로 하고, 재료가 많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 털 뽑아다가 해야 되니까, 이게.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탄자가 가볍고, 멋있고, 그런데 그것이 중국에 와서 제값을 받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중국 가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실크를 가지고 오고, 빈 편을 가지고 못하니까 뭔가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볍고 부피 작은 거. 그게 양탄자예요. 그래서 양탄자를 만들었던 것 같고, 좌우간, 그런 나라인데, 소련이 우즈베키스탄을 그 스탄 국가의 중심 국가로 키웠어요. 그래서 본래는 이 트빌리시가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 소련 70년 치하에 있으면서 모든 스탄 국가의 행정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지하철도 제일 먼저 생기고, 철도도 맨 먼저 놓고, 모스크바에서 가까이 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그 나라 이제 산업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만 광물이 많다고. 그런데 아마 옆에 다른 스탄 국가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지형인데 왜 그 나라만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을 이 고대, 중대, 현대 이렇게 3개 도시가 있어요. 부하라라는 도시도 있고 또 다른 도시고, 근데 이 세 도시를 보고 쭉 돌아오느라고 좀 열흘 있었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거기 정이 좀 가는 나라니까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 여행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좀 이게 사진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저만 볼 수도 없고 저도 안 봤습니다만은 사진 안 봐도 보는 듯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중 한 달 정도는 해외 나가서 걷는 것을 지금까지 쭉 거의 매년 해왔고, 앞으로도 좀 할 수 있으면 계속 해 보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 보니까 걷는 것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걷는 것이 건강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여유를 갖게 해주는 그런 좋은 청량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 형제들도 틈나는 대로 많이 좀 걸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와서 걷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걸을 운동화도 다 신고 걸을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 코스도 좀 소개를 해주면 한번 걸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가사 산맥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오지가 많다는데 네. 숙식권 예약이 잘 안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들 여행은 한 달 가려면은 1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는 코스를 확정을 하고 그 코스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숙소를 사전 예약을 다 합니다. 예약을 합니까? 네. 예약 안 하고는 그게 굉장히 불안해요. 42일 다니면은 마을 한번 잘 때는 다 예약을 해요. 그렇게 한 거 그냥 그런 예약은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오지 같은 데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 예약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여기요. 네. 예약되어 있는 데만 하는 거지. 보니까 3개국이 조지아 말, 언어가 네.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네. 우즈베키스탄은 다 나라마다 고유의 말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통해요. 러시아 말로는 아니에요. 러시아 말 안 써요. 걔들이 1992년에 독립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아예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만 러시아 말을 알아듣지, 그 밑에 젊은 애들은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몰라. 영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비싸니까 서로 간에 그들 말로 안 통하니까. 근데 이제 근데 그 얘기 좀 빼먹었는데, 이 세 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깊이가 있어가지고 그 깊이를 어떻게 지켰냐 하면은 고유한 언어, 고유한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가 알파벳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쓰는 문자. 깜짝 놀랐는데, 조지아는 조지아 문자가 있고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문자가 있고 또 아제르바이잔은 또 아제르바이잔 문자가 따로 있어요. 와, 근데 그 문자로 옛날 만들어 놓은 성경, 그다음에 무슨 이 역사서, 그런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박물관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야, 문화를, 그런 문화,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도 하고 또 개발도 해 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문자에 있다고. 그런 문자가 없었더라면 이 세 나라 간에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한 나라가 힘써 이거 싹 먹어버리면 다 없어질 텐데 절대 그 문자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 나라들은 오랜 동안 서로 경쟁을 하면서 왔지만 한 나라가 딴 나라를 침략해서 없애버리고 그런 역사는 없어요. 아까 그 질문 중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이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러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애들이 아제르바이잔에 좀 편을 들어줬어요. 가지고 아르메니아의 한 작은 줄을 거기다가 러시아 군대가 주둔을 하다가 철수를 하면서 이 땅 아제르바이잔 거야?
그러고 간 거예요. 그 아제르바이잔은 이거 우리 땅이라는데 이거 뭐 우리 땅 들어가야지. 근데 아르메니아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옛날부터 우리 땅인데 왜 들어와?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근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러시아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놓고 나가버려 놓고 중재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중재를 못 해요. 러시아가 거기에 힘이 없어. 지금 러시아에 다들 싫어하고 옆에도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그 불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한국의 산업혁명 참 유익했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여행기도 진짜 재미있게 들었네. 그림 없이 참 각오를 했는데 그냥 들어도 재밌네. 아주 이야기꾼이시네 뭐 보니까. 글도 잘 쓰시고 이야기도 참 잘하시네요.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주로 입으로 먹고 살고요. 저희 같은 자연과학 하는 사람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블루베리 전문가가 딱 됐어요. 3년 전에 이 챗GPT를 제가 처음 접하고, 혹시 문헌 교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 그랬더니만 쫙 읊더니만 지금 계산해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3년 전 인공지능은 좀 버벅거리는 면도 있었어요. 대화할 때 제가 좀 버벅거리면 얘도 같이 버벅거렸는데, 요즘 제미나이를 포함해서 이게 좀 어드밴스된 챗GPT는 내가 좀 버벅거리잖아요? 그럼 걔가 눈치를 딱 채. 아, 요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몇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도 지가 정리해서 그렇게 또 정리를 해주면서 답을 해줘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참 모르겠어요. 이 AI 얘기를 꺼낸 거는 제가 블루베리에 관한 책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 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고, 그리고 그 저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또 저자에 대해서 딱 얘기해. 가끔 제가 자랑 삼아 AI 소개할 때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쩌다가 뭐 사연은 있습니다만은 이 퇴임 전 한 5년부터 퇴임 후 10년 그 사이는 저는 블루베리로 살았고, 블루베리와 더불어 그리고 또 블루베리로 먹고 살았다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꽤 경제적인 짭짤한 수입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일세, 강의료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재밌었어요. 어쨌든 간에. 노후 은퇴 생활이 블루베리로 참 행복했고, 또 이게 교수 신문에 소개되고, 뭐, 저희 학교에는 며칠간 또 대문짝 나와가지고는 은퇴 후 아주 교수들의 로망 비슷한 거, 퇴직 후 전원 생활을 넘어서 조그만 농사를 짓는데 그 중엔 블루베리가 최고다, 으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블루베리는 사실상은 작년 꼭 오늘이네요. 9월 30일 날 무주 태권도원에서 무려 한 500명의 전국의 블루베리 농민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재밌죠. 그때는 다 길을 쫑긋 세우고 진짜 500명이 하나도 흐트리짐 없이 딱 이 집중을 해줘가지고 강의할 맛도 나고.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모인 500명이 한결같이 이게 돈이 되니까. 이 농가 소득 작물 지금 1위거든요. 이 벼 같은 경우는 한 담보당 흔히 300평이라 그러죠. 시발당 66만 원, 70만 원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 계산으로는 한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통계상으로는 한 600만 원 나오지만요. 제가 경험하고 제 이웃 농가들하고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는 이만큼 세계에서도 최고의 소득 작물이고, 국내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득 1위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나가면은 그런 농민들이 그냥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저도 흐뭇해하고,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얘기는
할 수도 없고, 또 하면은 또 외면하실 것 같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블루베리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또는 주변에 권할만 합니다. 권할 때, 우리 병환이 형제처럼 제 책도 좀 같이 이렇게 소개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왜 이 블루베리가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 우선 맛이 좋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대학원 시절부터 모든 농산물의 기능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비자 농업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소비 농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잘 나가야, 잘 팔려야, 많이 먹어줘야 이게 농사가, 우리 농업이 산다, 뭐 이런 개념에서 우리 생산을 주로 연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도 많이 하고, 모든 작물마다 이걸 먹으면은 몸에 어떻게 좋다, 뭐 항산화, 항노화, 항암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블루베리는 특별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의 블루베리 역사는 120년 되고요. 우리는 한 20년 되는데, 1990년도부터 미국에서 무지무지하게 블루베리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논문이 저 엄청나게 위에 쏟아졌어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그래서 저 위에. 국민들이 블루베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 저 위에 바뀌었고, 저 집들 있잖아. 드디어 타임지가 그걸로 아무나 선정한 들어가시면 돼. 10대 건강 슈퍼푸드로 블루베리가 제1번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거는 몸에 좋다 정도를 넘어서 실제로 경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 블루베리를 먹고 그게 몸이 좋아졌다, 치유됐다, 뭐 이런 효과들을 또 많이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매년 슈퍼푸드를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이 블루베리고, 미국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인가 협회는 어마어마한 기관이더구먼요. 1월 20 며칠을 심장 무슨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도 하고, 주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도 어마어마한, 거기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심장병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연구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요걸 먹으면은 심장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품을 엄격히 심사해서 딱지를 붙이게끔 해줘요. 그 일을 하는데 당연히 블루베리 거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그 스티커가 딱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저는, 잠깐만, 한 3분 남았는데 하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블루베리가 소비가 늘고 면적이 늘어가는데 어느 날 아로니아라는 정체불명의 베리류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로니아는 전 세계에서 90% 이상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반가공된 아로니아를 폴란드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살짝 가공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늘어났고, 그 회사들이 그 홈쇼핑하고 그 옆에 뭐 MBN이니 뭐 이런 종편 이런 데서는 뭐 가운 입힌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나와가지고 막 아로니아를 선전하는데, 블루베리보다 효과가 10배, 20배, 100배. 우리 누님 같은 경우는 미장원 갔더니, 야야, 블루베리 아로니아가 이게 최고라고. 아로니아가 블루베리보다 막 과장들 해가지고 100배 이상 효과가 있대요. 이게 바로 주요 물질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또 길지만은,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베리류, 유색 채소, 과일에 다 있습니다. 마치 사포닌이 인삼에도 있고 더덕에도 있고 도라지에도 있고 심지어는 보리에도 있어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흔히 사포닌이라는 기능성 물질이. 그런데 아무튼 이
농민들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블루베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막 아로니아로 대체하기 시작한 거야. 제천, 단양, 원주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막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앞으로의 소득 작물이다. 그래서 블루베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운 돼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제 자랑 비슷하게 제 한 역할이 뭐냐면은 그걸 떠올린 거예요. 안토시안인데 이게 같은 안토시안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논문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만 미국 농식품과학회지라고 하는 괜찮은 이 과학 잡지예요. 학술지예요. 거기에 모든 작물의 유색 채소나 바실의 안토시안을 종류별로 함량을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 거기 딱 보니까 블루베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블루베리는 종류별로 안토시아닌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보다도 함량이 높긴 한데 안토시안 종류가 하나뿐이 없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뉴스에도 발표했는데 그때 농민들의 반응은 어땠는 줄 알아요? 와서 껴안아줬어요, 저를. 왜 교수님 이걸 진작 알려주시지? 그리고 나서부터 아로니아는 지금 기준으로 시장에서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로니아 거의 다 캐서 지금 없어졌어요. 이것도 경고했거든요, 사실은. 심지 마십시오. 그 심고 단양 이런 데는 또 아로니아 가공시설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전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야. 아무튼 하늘이 배출한 저 원예인 저희가 그런 역할도 한데 했었다는 거 맛도 그 블루베리가 나. 그래서 아로니아는 물론 맛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사라지고요. 블루베리가 여전히 지금 아무튼 말씀드린 그 소득 작물이고 이 기능성 과수로서 여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속될 거거든요. 이 제 농사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저희 농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홍 박사님. 아니 질문 아니고 그냥 잠시 저희들은 사실 먹거리를 파는 게 아니고 저기 먹을 거만 하는데 우리 집 주위에 자두나무가 한 두 그루 있었는데 약을 잘 못 치고 하니까 제대로 못 먹으니까 자 내년에는 내인데 오다들 이거 자두 빼고 블루베리를 하여튼 배나무 심을 한게 몰라 블루베리를 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문 박사님. 아, 네. 근데 진짜 제 책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고 싶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왜냐면, 여기서 사실 아까 이 얘기에 제가 길게 하려면은 우리 이제 대우경제하고의 블루베리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 한 겁니다. 여기 제가 그 초짜 시절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 블루베리를 한 10그루 심었는데 지금 한 주도 안 남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한두 주 때는 한 10주 심은 분들은 100% 그냥 시들시들 스물스물해서 그냥 죽이고 맙니다. 근데 그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그래서 사실 블루베리 얘기하면서 저 대우기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죠. 그때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블루베리를 여기 갖고 와가지고 우리 은사 이병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우리 병환 형제 하나만 한 번만. 제가 한국에 갔는데 네. 여기서 그냥 친구를 소개시켜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 후배가 그 오디를 치고 오디. 네. 오디를 치고 프로들어 만들어가지고 제가 바꿔봤는데 그 친구 이야기는 여기가 블루베리가 훨씬 항산화 그런 식으로 오디도 사실 멀베리라고 베리류거든요. 아로니아는 원래 블랙 초코베리라고 똑같은 베리류예요. 거기 말고도 또 남미에서 들어온 이상한 베리류들이 있어. 아니야, 무슨 베리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베리들 막 시장에서 또 팔고 그랬었어요. 막 그 길거리에서 선전한다고. 그런 베리들이 전부 다 아로니아를, 아니, 블루베리를 딛고, 블루베리보다 이게 항산화 효과가 몇 배 이상 좋다고 선전했는데 그게 전부 다 과장된 거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삼의 사포닌은 더덕의 사포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다른 베리에 있는 안토시안하고 전혀 다릅니다. 너무 소리가 안 그래서 이 기능성이 가스가 효과가 없나? 매우 다양해요. 진짜 머리 끝에서부터 저기서 이렇게 발끝까지 여기다 그릴 거야? 그 효과 어디다 그릴까? 하나하나를 열고 해서 이게 이제 지난번 기능성 그러면 작물에서 저 제가 한번 발표한 집사람한테 적이 있거든요. 좀 해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누구는 안 돼요? 어떻게 가스가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병은 약장선가 보다 라고 아, 할 여기, 정도로 여기, 이걸 심한 풀어야 되는구나.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블루베리가 종류가 다양하고 그 종류별로 내가 해줄게. 양이 많아서 그 기능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깜깜하게 그래.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열구로도 잘 살리는 방법을 있어. 잘 아시겠죠? 그걸 그 개별 따로 합시다. 내가 그렇지. 맞아. 따로 해야 돼. 따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나도 열구를 심어가지고 십몇 년 전에 심었는데 안 그리나 그렇지. 그거 이유가 있는데, 그래, 이유가 있어. 우리 다음에 개별적으로. 네. 이상으로 산막스쿨에서 열렸던 한월 기념식 제1부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하셨던 형제들께서는 추억으로, 그리고 함께 하시지 못했던 형제들께서는 참고사항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익함과 재미로서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ae-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